네, 안녕하세요. 금일 설명회 사회를 맡은 유창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귀한 걸음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금일 설명회 순서는 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최동희 평가사님 말씀이 있겠고, 그리고 과목별 공부방법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합반 수강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합반 운영 정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로 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실 최동희 평가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크게 들어갔는데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평가법인은 이제 처음에 나라감정 북부지사 쪽에 있다가 하나감정 북부지사로 한번 이동을 한 후에 지금은 현재 대한감정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계법인이나 바로잉 컴퍼니라고 해서 마케팅 회사 이런 데서도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제 프라임법학원에서 계속해서 이론을 전담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이제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담보 감정 평가를 좀 주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PF라든가 이제 보상,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책이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수험서 기본적으로 해서 기본서부터 기본 문제, 기출 문제, 응용 문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의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돈이겠죠, 돈. 예, 요거는 이제 출처가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위 25%를 보시면 한 8,948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중위가 한 50% 정도가 한 6,800, 하위가 한 5,80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근무하는 지역 그다음에 법인 그거에 따라서 연봉의 수준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예, 물론 수습 평가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있어서는 이제 영업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구조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전문직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직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그래도 이제 연봉에 대한 격차가 물론 존재는 하지만 충분히 아직까지는 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대형 본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 법인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연봉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다른 것도 같이.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1차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뭐 살짝 있었다고는 하는데 합격자 수는 조금 많이 있던 편이었고, 특히나 7,000명이 응시를 하면서 최대 지금 경쟁률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합격자 수가 좀 늘긴 했지만, 그래서 내년에 이제 2차 경쟁자 수가 그만큼 또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3회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제가 그냥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24% 정도 되어 있었고, 과목별 채점 결과는 익히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경제와 회계, 경제와 회계에서 꽈락률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아직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회계 꽈락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회계가 전통적으로 좀 많이 꽈락이 나왔던 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1차 시험으로 33회 때 약 2,230명 정도가 이제 2차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됐었고, 그 중에서 지금 연령별 현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조금 더 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시험 통계 관련해서 이게 작년 기준 11%약 202명이 합격을 했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최소 인원 200명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 이론, 법규에 각각 꽈락률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 시험에 있어서 유독 이론 꽈락률이 좀 많이 높았어요. 많이 높았고 그 전까지는 사실 실무 과목이 꽈락률이 가장 제일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득점, 뭐 최고령, 최연소. 저희는 뭐 큰 의미는 없겠죠. 그죠? 넘어갈게요.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시면 16%, 15%, 16%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32회부터 13%, 작년에 11% 정도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합격률은 아마 이 33회와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응시자 수가 그만큼 늘었고 이번에 1차 합격자 수도 상당히 좀 증가한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합격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20대와 이제 30대 특히 20대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40대 이상의 비중이 좀 현저하게 줄어져 있는 상태인데 꼭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합격자 성별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가 여성 합격자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을 해서 여성분들의 합격 수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감정평가사의 진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시면 수습평가사로 이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감정평가 법인, 모든 진로 중에서 감정평가사 법인으로 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한 70에서 80% 정도가 법인으로 이제 가시게 될 거고요. 이 법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형 법인, 중형 법인, 소형 법인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 그 대형, 중형, 소형에 대한 평가자 수라든가 이제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출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규모가 달라지는 거지 업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다 이런 분들이 뭐 개인 사무소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20대와 이제 여성 합격자 분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대기업, 그 다음에 금융기관 요런 데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라든가 신탁사 요런 데 관련해서도 연봉 수준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가면 생각보다 좀 높아요. 일반 대기업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경험을 쌓고 뭐 5년에서 뭐 10년 정도 경험을 쌓고 법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력,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어쨌든 취득을 하고 나시면 내가 평가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전망이에요. 전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면 한 70에서 80%가 이제 법인에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형 법인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담보, 그다음에 보상, 정비 사업 요 세 개 파트가 매출 규모가 이제 가장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하시게 되면 담보 영업을 좀 주로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경력이 쌓이게 되면 보상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산재 평가라든가 이제 컨설팅 이런 것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은 부동산 이제 종합 서비스를 좀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개법인뿐만이 아니라 평가법인과 같이 진행을 하는 법인들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개발,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평가사 자격증만 있으면 이런 데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 관련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밸류맵이라는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 대표도 이제 감정평가사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출신 분이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하셨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이제 위펀딩이라고 해서 P2P 이런 관련한 사업 쪽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진로와 전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감정평가사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곳 자리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와 이론, 법규 2차 과목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실무의 비중이 가장 커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강사분들마다 조금씩 비중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과외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수험생들을 많이 접한 상태에서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반 한 3개월, 12개월을 일단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반 3개월 정도 같은 경우는 실무의 비중이 한 7, 그 다음에 이론 법규가 이론이 1, 법규가 2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론 강사지만 이론의 비중은 초반 6개월은 가장 적게 하셔야 돼요. 가장 적게. 그래서 실무를 7, 법규를 2, 이론을 1 정도의 비중으로 초반 3개월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개월에는 이제 실무 비중을 한 단계 정도 낮추고, 그 다음에 법규 비중을 조금 더 올려서 6대 3대 1 정도 비중을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소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무를 다시 5 정도로 낮췄을 때 그거를 이론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돼요. 5대 3대 2 정도의 비율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3개월에 있어서는 실무는 뭐 4, 그 다음에 이론 법규는 3대 3 또는 실무를 3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론 법규를 3.5대 3.5 이 정도의 비율로 해서 암기에 조금 치중을 해서 준비를 막판을 하셔야 합격의 확률이 높고, 실제로 단기에 합격한 케이스들이 그게 가장 많았어요. 그게 가장 많았고, 과목별로 봤을 때 실무는 일단 무조건 최소한 40에서 50점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년차 합격생들의 대다수는 법규 점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55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는 45점에서 50점. 그 이상을 공부하는 거는 과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론 강사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론 시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공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 과목별로 이제 팀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법규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 말씀 주실 김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기용입니다. 한 10여 분간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소개인데요. 저는 연대 법학과 나와서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행정법 강의는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평 보상법규 강의는 4년 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2차 시험 관련해서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거 여쭤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 소개입니다. 과목 소개가 원래 과목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되어 있고, 세 가지 잘 아시는 보상법,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3가지가 저희 시험 과목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험 과목은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3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법, 개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법규가 2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2과목으로. 그래서 왜 행정법을 따로 공부를 하는가? 우리는 법 3개만 알면 되는데 왜 행정법을 따로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회차를 보면 행정법이 더 길어요. 예? 왜 그런 의무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감정평가사 징계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징계가 나왔죠. 감정평가사 징계가 원래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100% 시험에 나와요. 감정평가사 징계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법 제39조에 보면 39조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징계 종류는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견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던 경우에는 업무 정지였죠. 그럼 장관이 어떠한 감정평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감정평가법 39조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또는 해당되지만 그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불복을 할 것인가? 불복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과목에 있었던 세 과목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면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아니면 위법하게 징계를 받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불복과 관련된 것들 또는 세법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부수적인 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행정법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으면 개별법에 관한 3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무슨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3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절차법도 공부를 하고 국가배상법도 공부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우리가 배우는 이 3법과 관련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법들 아니면 그 3법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불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법에서 공부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행정법을 공부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있고 개별법은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인 세 과목이죠. 개별법을 하기 전에 행정법을 하는데 과연 어느 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행정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행정법을 공부를 하시면 개별법에서 공부하실 때 공부의 분량이 30%는 줄어들어요. 개별법을 먼저 공부하시면 절대 개별법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은 기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나왔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배웠어요.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반드시 행정법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과 개별법의 어떤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행정법을 60 내지 70%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개별법을 30%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시험 문제 만약에 반반씩 나온다고 해봅시다. 행정법에서 반 나오고 개별법에서 반 나온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50%만 공부하면 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 개별법에서 나오는 50%는 맞추기가 쉬워요. 쉽단 말이죠. 행정법에서 나오는 50%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점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행정법에서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똑같이 50점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수 차이는 행정법에서 나와요. 그럼 당당은 행정법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히 왜 이렇게 선생님 전 점수가 낮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제 최근에 법규에 대해서 카카오톡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 오래 공부했는데요 하면서 질문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공부하셨는데 대부분 다 스터디만 해요. 오래오래 하셨는데 기초 개념이 없어요.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질문은 어려운데 개념이 다 틀렸어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아는데 법규명령이 뭔지 행정규칙이 뭔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 개념.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약간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다른 거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계속 스터디 문제만 풀어보셨던 분들은 약간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못 써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한다는 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형적인 스터디 문제만 계속 풀어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스터디 문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형적인 문제만 풀어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최신 판례도 나오고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초 개념, 기본 개념을 튼튼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행정법에서. 개별법은 사실은 법리가 없어요. 개별법은 사실은 전 굉장히 짧게 합니다. 개별법 굉장히 짧게. 법리가 없어요. 그 안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외울 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몇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너무 개별법을 열심히 하시면 희한한 게 다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별의별 것이. 그렇죠. 그러면은 수업 분량만 늘어나요. 수업 분량만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옥석을 가려가지고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규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스터디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적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가 부족한 거예요. 저 선생님 다 외웠는데요. 외워보시라. 판례는 부정합니다. 학설은 무슨 설이 있고 판례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워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줘요? 교수님들이 채점하시는데 점수를 줄 만한 소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례가 부정합니다. 판례가 긍정합니다. 이건 논술력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OX 객관식 문제이지. 중요한 것은 판례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긍정하는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암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잘 쓰고 잘 외웠다고 생각해요. 학설은 무슨 설, 판례는 무슨 설. 그거는 절대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잘 아는 테마의 판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 문구를 본인이 외우고 있는지. 그걸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암기가 부족하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열심히 성실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브노트 물어보시는데 서브노트 필요 없습니다. 서브노트 필요 없고요. 서브노트 작성할 시간에 책 있죠. 책에다가 본인이 쓰고 암기할 것만 형광펜 그으셔가지고 그것만 외우세요. 서브노트를 뭐하러 만듭니까? 아시겠죠?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수업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서브노트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딱 쓸 부분만 책에다가 표시해주고 그것만 외우세요. 그게 서브노트잖아요. 그렇죠? 예. 서브노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전 네 번째가 이제 컬인데요. 저는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정사.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 기본 강의만 진행을 합니다. 원래 기본 강의는 제가 3개입니다. 행정법 기본 강의하고 지금 현재는 5월 16일 날 개강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행정법 기본 강의하고 그다음에 15회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은 7월에 10회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기출 사례는 9월에 9회로 진행합니다. 저는 회차가 굉장히 짧아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긴다고 짧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안에서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은 제가 원래는 행정법 기본 강의는 행정고시용 교재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개별법은 제 개별법 교재가 있고 기출 사례는 기출 사례 교재가 제가 따로 있습니다. 기출 사례. 근데 원래 제가 간평 행정법 책을 썼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간평 행정법 책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만을 위한 행정법책이 이제 아주 얇게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5급 공채책으로 해서 페이지가 좀 두꺼웠는데 약 400페이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250페이지 안쪽입니다. 제 책은 저는 두꺼운 책을 싫어해요. 그래서 250페이지 안쪽의 책으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장전 강의를 들으실지 아니면 원래 신규 강의를 들으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원래 신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규 새 책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본서 시리즈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들으실 분들은 기본 강의를 그렇게 들으시고 스터디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강의 준비인데요. 특별히 강의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미리 보실 거 없습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꼭 하시고 싶으시면 프라임 법학원에 가시면은 그 기본 개념 특강, 제가 작년에 진행한 기본 개념 특강이 있습니다. 그 기본 개념 특강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혹시라도 들으시면 책만 들고 그 다음에 보상 법전하고 법전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따로 특별히 뭔가를 들으시거나 다른 데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걸 계속 들으시면 혼란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베니스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베니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비가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 곤돌라 있죠. 배 타는 이렇게 젓는 곤돌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타면서 막 뭐라고 해요. 아, 이탈리아는 햇빛이 장렬해야 되는데 이거 비가 오고 왜 이러냐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타셨어요. 근데 어느 아주머니께서 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좋다. 내가 언제 베니스의 비를 맞아보겠냐 라고 하시면서 그 배를 타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면 베니스의 날씨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법규 이현진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낯익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은 최종 합격을 위한 전력 질주라는 강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력 질주를 하느냐? 자,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이 용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계어 같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좀 즐겁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 다양한 청각화, 그다음에 시각화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음반 사이트 아니면 네이버 뮤직, 뭐 유튜브 뮤직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현진 또는 공연 수용성 검색하시면은 제가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인 가수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라이브로 또 제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화 자료를 쓰는데요. 물론 뭐 사진, 그림, 아니면 도표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PPT에서 씁니다. 그 외에도 자, 우리 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오셨죠? 감정평가사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험을 어떻게 나오냐? 감정평가사를 뽑는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제가 평가했던 뭐 보상평가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 이론을 실제 사건에 접목해보는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어렵지만 최대한 쉽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재밌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PPT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프린트로 나눠드려요. 왜 나눠드리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에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필기 시간을 단축하고요. 이해와 복습을 위해서 PPT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답답한 법학 과목, 그죠? 이 법학 과목을 어떻게 푸냐 또 이제 우리 소통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양방향 수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상담 게시판이 있고요. 뭐 네이버 카페 감정평가사 이현진 이렇게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고요. 또는 이 주소로 오셔도 됩니다. 아, 일단 카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 여기 카톡 아이디 있죠? app_100 여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합격수기 재생 목록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근데 이보다 합격자 수는 더 많아요. 그래서 매년 생동차 합격생 나오고 있고요. 매년 2년차 유예들 엄청 쏟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규 수석, 그죠? 그 다음에 뭐 초고득점, 작년도 70점 나왔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이고, 물론 이분들 말고도 엄청 많은데 일단 이제 시간상으로 그죠? 요분들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합격수기를 내년에 그죠? 아니면 올해 찍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강점은 꼼꼼한 수업 준비와 그다음에 연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시고 어떻게 복습 예습하시고 답안지 연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다 장치로 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열심히 재밌게 들으시고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보고 이론도 접목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 사례도 보고 이러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도 순서나 그 다음에 서머리라고 복습을 할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걸 복습을 잘 해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오시면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빈칸 넣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서 이중 복습을 하게 누적 복습을 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 커리큘럼인데요. 바로 내일 개강이죠. 그래서 내일 개강 때는 일단 우리 핵심 정리책
그 다음에 행정법 기본서, 그 다음에 법전 들고 오시면 되고요. 일단 요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0분밖에 없어요. 그죠? 10분 이내로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득점, 합격 정략, 그 다음에 법규 공부 방법, 이런 디테일한 거는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일 무료 특강 때 OT 청업 시간에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개념 특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영강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 프라임법학원 지금 이 시간이죠.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 상담이 오늘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카톡 상담 이런 거 계속 받고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 내일 꼭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실무 여지원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자, 프라임법학원에서요, 감정평가 실무를 맡고 있고요. 네, 23기 평가사입니다. 11년 차쯤 됐습니다. 강의도 11년 차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 공감이라는 법인에서요, 본사 이사를 맡고 있고요. 인천 경지사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다 풀게 되실 패스 실무, 다 푸실 거거든요. 교책 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설명드리긴 할 텐데요. 시간이 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실무 공부를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스케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이 4월이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와 있죠. 이때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십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본 문제집을 돌리셔야 돼요. 이 실무 과목이 사실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론으로 된 걸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선행학습 느낌으로요, 지금 실무 이론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별도로 문제집 해독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도 유명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본 이론만 쭉 하시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요, 먼저 푸신 분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제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기본 기초 상식이 좀 이제 없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입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평가, 보상 평가에서 큰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이론 기본 강의 다 듣고 나시면요, 그동안 열심히 문제집을 푸셨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 책 자체가 이제 문제집이 초급, 중급, 기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급, 중급, 기출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 문제를 풀 때쯤에 이제 GS 스터디 돌아가죠. 요거는 이제 시리법 세 과목 다 같이 하는 주말에 모의고사반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푸시고 주말에는 세 과목 실전 모의고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기 1기 쭉 가시면 내년에 오셔가지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단계에 따라서 1년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요것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사정상 이제 직장을 병행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많이 늦으시면 안 돼요. 많이 늦으시면 내년 이때 너무도 할 게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실무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초창기 몇 달 동안은요. 이거를 미리 안 해놓으면요, 내년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첫 과목 실무 때문에 시험이 안 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질문 몇 가지가 있었는데, 최소한 언제 들어와야 되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그렇죠. 지금 4월, 5월 이것도 아까운데 그래도 7월 달 여름 정도 전에는 들어오셔야 내년 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뭐 연말에 오시면요. 1차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미리 공부 안 하셨을 테니까 1차를.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는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내년에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전체 과정 지금 초급, 중급, 기출, 스터디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고요. 공부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럼 공부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냥 회독수로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초급 지금 내년 동차 노리시는 분 기준이에요. 예, 동차 유예 말고 올해 1차 공부하셔가지고 내년 이때쯤에 1차를 보시고 내년 이때쯤에 2차를 바로 보실 분들 그분들은 5회독, 예, 3회독 기출 쭉 진행하죠. 요거 2회독, 예, 553입니다.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고. 자, 지금 1차 합격하시고 오신 분들, 예, 7, 5, 3입니다. 이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이하로 공부하시면, 예, 사실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3이랑 7753 외워주셔가지고, 예, 뭐 공부 꼭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시험 때까지의 커리큘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기본 강의 구성 살짝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냥 풀 패키지 강의만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공부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강의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14회 강의로 베이직 코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신림동 오시거나 아니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시면 다른 선생님들보다 강의 회차가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기 초점 맞추고요. 좀 내년에 명과라 그 4점 중반 정도 해가지고 이론이랑 복교 덕 좀 받아서 합격하실 분들,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게 제가 이제 강의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학교 마치시고 오시구나 아니면 이제 전업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제대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직 코스를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요거 말고 별도로 제가 특강이라는 걸 해서요. 2달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뭐 파트들 쭉쭉쭉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심화 단계로 쭉 들어가서 구독점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강의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업의 이슈가 되는 것들만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해드리는 특강을 구성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본인 스케줄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지금 뭐 강의 커리큘럼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것도 이제 여기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제 꿀팁 같은 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당장 이제 뭐 2달, 3달 공부해가지고 책 몇 권 암기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짧게 봐서는 1년, 장기적으로 봐서는 2년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최동진 평가사님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평균 연봉 이렇게 쭉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연봉 1억 정도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다들요. 뭐 그 정도 작은 돈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 목표로 오셨으면 사실 저희 시험보다는
다른 조금 더 편한 길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예, 생각보다 본인의 하는 예,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능력에 따라 가지고 예, 수입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또 전문식의 뭐랄까 위험이기도 하지만서도 예, 정말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몇 개를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친다라는 생각은 다시는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해를 한다. 참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당연한 일 왜 하냐 하시는 건데 실제로 공부하시면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보통 뭘 하시냐면 자, 문제를 통으로 외웁니다. 예, 문제를 통으로 외우시고요.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 목차를 또 통째로 외우고 계세요. 기본 목차를 쫙 만들어가지고 물론 제 교재도 예시 목차 같은 걸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워가지고 예, 시험이 될 거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는 시험이거든요. 예, 요거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뭐 빨간색 없나?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예. 암기 하셔야 돼요. 예. 암기 왜 하셔야 되냐면,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100분 내에 100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 푸셔야 되기 때문에, 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먼저 되지 않은 암기는 너무 빨리 까먹습니다. 오늘 본 거 일주일 뒤 되면 까먹어요. 예. 당연히 내년 시험에는 기억이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제 강의는 이런 강의죠. 암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기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뭐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전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는 이제 공부를 한다면요, 예, 꼭 저한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건데요. 웬만한 거 다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냥 문제집에 나와 있어 아직 많거든요. 그럼 역시 또 금방 까먹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규정 잘 챙겨야 된다. 요것도 쭉 정리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전부 다 공부 어떻게 해요?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을 알았으면 2랑 3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내용 둘 다 사실 앞에 있는 선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만 하면 한 개 더 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더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책인데요. 지금 책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쭉 팔판이 나와 있고요. 올해는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사랑 이제 계약한 게 2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정된 부분이 올해 특별히 많이 없어요. 사실 없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뭐 바뀐 부분 있다 그러면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예, 이 풀 패키지 예, 있고 예, 문제집 3권 있고요. 이거는 예, 이론 책이거든요. 요거는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이고요. 요거를 서브 해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따로 또 서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리 다 해놨거든요. 되어 있고 예, 법전도 최근에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전 학습 이런 건데요. 뭐 별건 없고, 요 홈페이지 가면 여기 이제 무료 특강 정리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스케줄이랑 뭐 작성법 요거는 사실은 지금 시간 때문에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시작하면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그래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방식 개념 세우기 특강이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예, 제 전화번호 다 있고요. 지금 요 PT 자료는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따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예, 요거 보시고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금요일 저녁도 괜찮은데요. 항상 토요일 제가 스터디 강좌 끝나면 예, 예약 상담해서 1시간씩 가회해드리거든요. 예, 공짜입니다. 공짜. 예, 그래서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예, 2주 치는 차 있어요. 예, 3주 예,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거는 참 예, 많았는데 예, 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해드릴 텐데 요거 하나 물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이왕 하기로 시작하셨으면 이런 마음가짐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는 내년에는 무조건 감정평가하다. 저는 이 공부를 제가 하면서요. 저도 이제 4년 공부했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가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해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가지고요. 반드시 합격하셔서 업계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실무 정우진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오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초시생분들과 이제 2년차 이상 유예생 분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지금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저랑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합격한 분들 또 마찬가지고 수험생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실무 공부 어땠냐? 이거는 제가 들어가 있던 단톡방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별 톡으로 물어본 건데 사실 제가 느꼈던 거랑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수익환원법 헬이죠. 저기 30회였나 31회 문제 헬이었죠. 환원율, 할인율 여전히 어렵고 자주 나오는 단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와 오답노트 정리 방법. 이거는 이제 공부 방법론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맥 파악, 문제 해석, 답안 기술 방법. 실무도 이론이나 법규처럼 문맥 파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평할 때는 이거는 거의 국어 시험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뭐 PCS나 변호사 시험 다들 아시죠? 거기서 추론 문제 같은 경우랑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봐야 하냐, 문제 양치기를 해야 하냐, 이제 여기서 엄청난 갈등이 오죠. 막판에, 그쵸?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100분 안에 들어오기. 이게 제일 딜레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이 왜 이러냐 하면은 일단 높은 과락률. 33회는 49%로 좀 떨어졌지만 늘 75%,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57% 과락률일 때 그 다음에 75%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방대한 자료 해석, 평가 목적을 인식해야 하고 대상 물건 확정도 어려워요. 그리고 평가 방법, 이거를 확정을 못하면 평가 방법 확정은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 취득, 제가 강평을 할 때는 문제를 같이 띄워놓고 이 자료를 이 순서일 때는 이 자료를 째려보셔야 돼요. 이 자료는 그냥 흐린 눈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내가 빨리빨리 취득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평가와 보상평가가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느낍니다. 일반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3방식, 단골문제, 임대료, 뭐 어려운 타당성, 최유효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평가는 이제 법조문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외계어 같다고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법조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또 쉽게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실무를 채점하시고 이제 채점평을 쓰신 거예요. 평가 기준과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뭐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기술하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으나 수험생들에게는 해석의 문제가 조금 생소했는지. 그렇죠? 문맥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제시된 접근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좀 논리 있게 쓰지 그랬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건과 문맥과 그 논리에 맞게 답안지를 이렇게 일피휘지로 쓰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개념 단순화입니다. 뭐 기본 개념을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는 A-로 약간 바꿔서 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지 A-로 주어졌을 때 이거의 공통 개념은 뭐가 뿌리가 되는 개념은 A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게
종이 앞뒷장처럼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빠르게 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서브노트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기용 선생님도 서브노트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초장부터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초장부터 서브노트를 쓰시면은 거의 출판하시는 느낌이 돼요. 거의 출판사 팀장님의 빙의해서 막 자기가 책을 집필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선택적으로 오답 정리하시고요. 모르면 모르는 거 정리하지 마세요. 넘어가시고 한두 달 있다가 그 문제 다시 풀면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했던 게 쓸모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점만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이것도 못하고 다 못하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칙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또 풀어보세요. 또 못해요. 근데 이 문제는 또 잘해요. 그럼 그 문제는 영원히 내가 잘하게 되거든요. 한 번 틀렸는데 정말 짜증이 났는데 일정하게 3주 뒤에 두고 또 풀었어. 근데 이제 알아요. 이제 알면은 그거는 내가 윅포인트가 아니라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는 내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GS는 실점 시험인데 이제 스터디 빼먹지 마시고요. 이때 이제 토요일마다 기상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간식, 커피, 물 언제 먹을지, 뭐 화장실 언제 갈지 이런 거 계속 매주 실전처럼 하시는 거예요. 실전처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오시면 안 돼요. 토요일은. 근데 월화수목금은 좀 편하게 노셔도 되거든요. 뭐 월화수 놀고 목금을 토요일 스터디를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 괜찮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막 미친 듯이 실전 시험처럼 해. 근데 토요일에 너무 마음이 편하게 오는 건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소중한 모의고사를 치는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밖에 없는 중요한 날이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특강을 좀 약간 제가 컨셉을 좋아해서 컨셉 특강으로 갈 건데 4월 중에는 이제 동차생 이제 1차 막 치시고 이제 7월에 2차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조화 강의 노트로 제가 이제 가 교재로 나가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 짜투리 뭐 수목, 어업, 뭐 농작물 있어요. 농업손실 말고 농작물, 어업권, 뭐 광업권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에는 멘탈 케어 특강, 멘탈 한번 이렇게 살살 제가 어루만져 드릴 테니까 멘탈 케어 특강 한번 들으시고요. 저는 1년차 공부할 때는 멘탈이 뭐가 중요해? 실력이 중요하지. 규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난 붙을 거야 하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늘 울면서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4월 달에 1차를 치신 초시생들 분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사기의 그 주에 나오는 문제 있죠. 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보시고 그냥 예시답안 먼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기본서에서 찾고 그리고 그거에 조금 어려운 문제 종합문제집이나 뭐 유형 뭐 예시 문제 있죠? 그런 거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100분간 기본 강평을 100분 해요. 기본 개념이라 문풀 강의를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비슷하게 가시는 건데 좀 더 압축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강평 전달을 드리고요. 이제 1기 때는 이제 1차 과목을 하시는 이제 이때 뭐 진입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 하시고 실무 학습량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실무를 최소 30점에서 50점은 꼭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생 진입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1년에 한 텀이 지나갔죠? 이제 마지막에는 실무의 강약점. 제가 아까 위크 포인트하고 내 강점 포인트를 반드시 파악하라고 했죠. 서브노트를 집필하지 마시고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보다는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원에 어떤 내가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그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이 전략을 생각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이 전략 생각하시고 약간 우울할 때 산책할 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차 이상이고 유예생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았죠? 그 멘탈 관리 하시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실전처럼 연습 계속 하시는 거고 제가 여기는 일부러 회색깔 처리해 놨는데 어차피 이제 7월 달에 붙으실 거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공통 Q&A가 있었는데 좀 중요한 질문 위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작하기 전 준비할 것들이나 마음가짐, 당연히 자신감이죠. 그렇죠? 마무리는 강약점. 그리고 인강을 수강하면 스터디의 효율이 많이 저조한가요? 아니요. 그건 사바사, 그렇죠? 내가 저조한 효율을 가진 사람이면 저조할 거고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은 엄청나게 효율성 있는 사람으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사실 효율이 많이 저조한 거예요. yes 그리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no 옆에 그 조그맣게 yes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공부하면 좀 처져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카톡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같이 해가지고 점수 공유하고 뭐 현장에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주의 문제는 어땠는지 물어도 보시고 온라인으로 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침묵하지 마시고 온라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4바4 그쵸? 이거 문제풀이 후 내용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거. 자, 문제를 40점짜리를 풀었어요. 어려워요. 문맥 파악이 안 돼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셔야 돼요. 자료 1번부터 자료 9번, 10번까지. 그리고 쳐낼 자료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자료는 뭐 2번 뭐 대문자 로마 목차 뭐 어디에 들어가는 자료다.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 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문제 40점, 30점, 20점, 10점짜리의 문제에서 논점을 내가 3개 내지 5개로 정리할 수 있는지. 네, 포스트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40점짜리 문제 앞에 논점 5개 쓰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를 복습하시면서 또 굳이 팔 아프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또 답안지만 쓰는 기계적인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서 문제를 공부를 하시고요. 뭐 목차 정리 같은 논점이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부분에 섞이거나 응용되어 나왔을 때 이 5개의 논점을 떠올리면서 자료를 째려볼 자료는 째려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해나가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고 이론 공부 방법도 잠깐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보시고요. 기출 답안 2가지 버전 보시고요. 기출 답안 구조화 해보세요. 그리고 내 답안도 구조화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2개를 비교해서 셀프 채점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세요. 셀프 채점. 셀프 채점이 내가 쓴 것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쓴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문풀이나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알아. 배경 지식이 좀 있어. 그럼 내가 셀프 채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시생이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세요. 일단 책을 피시고요. 일단 책을 피시고 아니면은 뭐 스터디 문제 아무거나 구해서 예시 답안 피세요. 일단 하세요. 일단 한 2달 이렇게 굴러보면은 감이 온다. 나는 글러먹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감이 잡혀요. 일단 2-3달은 해보시고요. 최소 6개월까지는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스터디원들도 있잖아요. 일단 무턱대고 하루에 뭐 10시간씩 해보시는 거예요. 뭐 오프라인 4바4 직장 병행이신 분들도 붙어요. 그쵸? 매년 나오죠. 이거 중요해요. 초반에 이제 내가 초, 중, 후반 2년차 합격을 기준으로 해서 초반에 실무 100%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뭐 1차 병행 해가지고 실무는 60% 정도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알아서. 후반에는 실무 30에서 50 절대 반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론하고 법규도 그때는 상당히 마음이 불안해요. 실무 때문에 과락이라는데 나 왠지 이번에 이론 때문에 과락일 것 같아. 이런 앙큼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를 꼭 50% 이하로 좀 줄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론 법규는 밸런스 맞게 내가 이론을 못하면 이론을 많이 법규 점수가 좀 잘 나오면은 법규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 1차를 준비하고 이제 1차 합격 후 본격적으로 2차를 한다. 근데 중간에 과거에 공부했던 게 휘발됐다. 다시 이론을 듣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론 강의 그 기본 강의 절대 듣지 마시고요. 들으시려고 해도 2배속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들으시고요. 절대 그걸 통으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기가 풀었던 문제 있죠. 그거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또 요상하게 제가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걸 또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래도 내가 그 파트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서. 그리고 2차를 처음 진입하는 상황이라면 2차 시험일 전까지 그러니까 4월에 1차 쳤고 뭐 7월에 했다. 실무 하시는 거예요. 실무 40점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실무가 너무 어려워요.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 일단 3방식을 잘 하시면은 뭐 비상장, 주식, 뭐 보상, 뭐 선박 나중에 완전 껌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수익 환원. 일단 3방식을 잘 하시면은 나머지를 잘 하시는데 3방식을 저는 이제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조화 짜가지고 문제를 발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무 하루 학습량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내가 못하는 이론 법규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실무 선행학습 없이 1차만 6-7개월가량 해왔다. 4월 이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거 답안을 좀 성의 없게 쓴 것 같나요? 그게 아니라 실무 제가 맨 처음 첫 페이지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본 이론 강의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만 들으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수강 제외하고 일평균 확보해야 하는 시간, 저는 그래도 최소 7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강의 듣는 거 빼고. 되게 어려워요. 7시간. 진짜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학은 실무하는 데 있어서 사칙 연산, 뭐 루트, 뭐 방정식,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수학은 1차 시험 경제에서 더 어렵지 않나요? 네.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딥해 보여갖고 이거는 뭐 카톡을 주시던지 혼자 더 깊게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뭐 시작도 하지 말라는 현업을 유지하면서 간평사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더 다가온 것도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답안 작성 시 완성도 높이는 법. 이분은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이죠. 아예 손도 못 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난 답안을 어느 정도 썼어. 근데 이걸 좀 더 예쁘고 유려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시면은 구조 짜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강의할 때도 보여드리는데 이 개념에서 이렇게 하위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에서 이렇게 하위 개념이 나오고 이 하위 개념에서 요 정도의 하위 개념이 나온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답안지를 유려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타 학원 문제 돌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반복해서 돌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답정 넣겠지만 뭐 어떨까요? 반반이에요, 반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강사의 문제를 완벽하게 흡수했어. 그리고 레귤럴리 풀고 다음 뭐 2주 뒤에 풀었는데 또 알아. 그거 다 알아. 그러면은 다른 학원 문제도 푸세요. 근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내가 뭐 3주 뒤, 뭐 5주 뒤 계속 풀었는데 계속 빵꾸가 나요. 그럼 그 빵꾸 메꾸셔야죠. 딴 데 또 눈을 돌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꾸 그 시선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 경주마들도 시선 못 흩어지게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빵꾸만 집중적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 거대한 빵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채워져요. 근데 또 빈 곳이 있거든요. 그것만 찾아서 약간 나는 정말 효율화의 끝판왕이야. 나는 뭐 실무 기계야. 이런 느낌으로 못하는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은 다 못하시겠지만 내가 채워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채워가시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공부 방법은 사실 기간별 공부 방법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뭐 스터디 플래너 쓰는 거는 뭐 내가 이걸 안 쓰는데 뭐 스케줄 관리가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쓰지 마세요. 저도 안 썼거든요. 쓰지 말고 그냥 그날 자기 전에 내가 뭘 공부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럼 민망해서 잠이 안 와요. 그냥 그 정도만 써보시고요. 그래서 루틴은 그 플랜은 좀 장기적으로 잡으시고 계속 그거를 그냥 리마인드 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6월달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테이블 참고하셔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2차 공부를 전혀 안 하고 4월달 1차 친 초시생이다. 뭐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몇 년 동안 공부를 좀 했고 이제 2차 시험만 뭐 이제 준비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자기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더 중요하고요. 오늘 내가 뭘 공부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약간 민망한 날도 있을 거고 뿌듯한 날도 있을 건데 그걸 1주일치, 2주일치 모아서 적어보면은 내가 어디에 과투입했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니까 오늘 하루 목표에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만큼만 오늘 했으면 된 거니까 그 정도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좋아야 돼요. 언어 능력. 그래서 실무 문제 풀 때도 문제를 계산하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계산하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내가 구조를 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카톡 상담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쉽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론 최동진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에 잠깐 뵀었는데 지금 이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타이밍인데 짧고 굵게 할 테니까 이론에 있어서는 믿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봤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저서만 잠깐만 볼게요.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이제 기본서 관련해서 예전에 요 단권의 핵심 정리는 서브인데 요거는 지금은 출판되지 않고 있고요. 기본서, 그다음에 핵심 요약, 그다음에 체계와 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내용들이고 시중에 사실 이론 강사들 중에서 기본 문제집을 낸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요. 기출 문제,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종합 및 심화 문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공부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부 비중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이론은 기본 강의가 가장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 거 회차를 보시면 시중에 어떤 강사들보다도 기본 강의 회차가 가장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에서 초반에 이제 그 기본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 답안을 못 쓰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저는 특화를 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이론에서 기본 내용, 의의나 내용을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별도의 공부예요. 이건 전혀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답안의 서술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되고 난 뒤에 목차 작성과 답안 작성까지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목차 작성은 뭐냐? 배점의 균형성이에요. 배점의 균형성이고 세 번째가 답안 작성은 논리의 일관성인데 이 두 단어는 앞으로 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내용인데 채점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물어본 거 써라.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너무 과다하게 썼다. 물어봤는데 적게 썼다. 이게 채점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자 뼈대인 거고 공부의 방향은 다른 어떤 강사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의 채점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기준은 모두 다 채점평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채점평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제 개인적인 주관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론 과목은 1회부터 다 보셔야 돼요. 1회부터 33회까지 전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채점평과 채점평에 대한 해석 얘기도 제가 같이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첨삭을 다 모두 100%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멘트들이 다 채점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분석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설명형, 그 다음에 논하는 유형, 그 다음에 비교, 관계, 그 다음에 사례형. 그래서 특히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비교하는 문제와 관계 문제예요. 설명하고 논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하라라고 물어봤으면 그걸 잘 설명을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잘 설명을 잘 못해요. 왜? 묻지 않은 내용을 답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배점은 어떻게 넣어야 되냐? 예시를 드는 게 가장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가장 좋아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하는 문제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쓰셔야 돼요. 그게 판단 근거예요. 이거는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요.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근거는 크게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을 제가 제시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 모든 대부분의 책들이 차이점만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교하는 문제는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지를 물어본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차이점만을 별도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걔는 차이점만 쓰는 거죠. 이게 물어본 거를 제대로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A와 B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물어본 건데 여기서 장단점을 쓰거나 비교를 하는 형태의 답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묻지 않은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분석의 틀이고 사례형 문제가 있어요. 이건 사안 포섭이 가장 핵심이겠죠. 예. 시중에 어떤 강사들보다도 사례형 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냈고 문제도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예. 저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목차 작성이에요. 목차 작성은 이론 강사들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목차는 첫 번째로는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맞아요. 맞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기준의 목차를 10점 기준으로 3개에서 4개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 공부 방법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왜 3개고 왜 4개냐? 어떤 유형은 3개로 답을 하기가 쉬운 유형이 있고 어떤 경우는 4개로 접근하는 게 쉬운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도리 있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목차 구조예요. 목차 구조에는 아까 목차 작성을 할 때 배점의 균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오기도 했지만 서술어가 첫 번째예요. 뭘 물어봤는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사실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못 찾고 내가 알고 있거나 암기한 내용을 갖다 바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지 않은 내용을 답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는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에 따라서 세부 목차들을 분류를 한다. 이게 이론에서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논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점의 균형성을 이 목차 구조에 따라서 실제 문제에 따라서 적용하는 연습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럼 답안 작성 같은 경우는 서술어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설명하라고 물어봤으면 그거에 맞는 서술어를 써야겠죠. 설명하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타당하다. 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견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게 설명하는 문제고 논하는 문제에서 자기 의견이나 주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서술어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관계형어로 물었으면 서술어가 관련이 있다, 연결된다, 관계된다 이런 식의 서술어가 맞춰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역시 물음에 대한 답을 최대한 배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목차 구조에서 연결돼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중의 책들은 문장이 무조건 대부분 다 길어요. 왜? 교수님들이 쓰셨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수험 목적으로 적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장은 짧게 쓰셔야 돼요. 짧게. 의의를 제외하고는 짧게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나눠서 쓰시면 되겠죠. 그때 중요한 게 접속사다. 그리고 그러므로 따라서 그 결과 이런 식의 서술어를 만들어 주시면 답안이 쉽게 읽히고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게 읽힐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문제에 시작해서 기출문제가 사실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목차 구성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차에 대한 답을 한 개만 드리지 않아요.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론에서 해답은 있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 기출문제 채점평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물음에 맞게 써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죠. 불필요한 서술은 필요 없다. 물어보지 않은 의의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물어본 거에 관련된 내용만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점과 논리. 역시 아까 강조드렸던 균형성. A와 B를 동시에 물어봤으면 A와 B를 동일한 배점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A가 많다고 해서 A를 많이 쓴다고 점수를 더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감점이에요. 왜? B를 물어봤는데 B를 그만큼 안 썼으니까. 예. 그래서 배점의 균형성이 중요한 거고 앞에서 나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에서 본문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결론에서 써버리면 논리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고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게 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1회부터 전체 범위를 꼼꼼하게 다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은 없어요. 이론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문제 분석의 방향, 그건 역시 채점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대처할 때 기존에 썼던 목차 구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요 자료 있죠? 요거에서 제 거를 한번 보시면 기본 강의가 가장 적게 들어가 있어요. 총론을 4회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강론 부분, 감정평가론과 관련된 부분을 6회, 다시 전 범위를 3회 차로 목차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때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환 강의에서 영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연기가 같이 병행이 되게 될 건데, 연기에서 막상 처음부터 답안을 쓰라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걸 쓸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는 게 순환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영순환이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는 서술의 기본,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요게 기본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 문제는 보통 다른 강의에서는 문제를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워서 쓰게 하거든요. 이론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 문제는 범위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 그 안에서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줄여 쓰고 어떻게 늘려 쓰는지가 핵심이에요. 그게 이론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다루게 될 거고, 1순환과 2순환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다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 있어서는 사례형, 그 다음에 그 해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 또는 논문 여러분들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고, 정리가 끝이 아니라 답안에 쓸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만 제가 답안의 형태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같은 경우 대부분 강사들이 많이 찍었지만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사례형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왔었고, 제 이론 과목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3번 문제를 되게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4번 문제는 모든 강사들 중에 저만 찍었던 문제였어요. 그게 거의 그대로 나왔었어요. 10점짜리가. 그래서 답안 제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답안을 꾸준히 제출하셨던 분들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분 빼고 다 붙었어요. 작년에 이론가락이 72%였었죠. 예. 그래서 답안을 정말 꾸준히 내고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다 첨삭을 직접 하거든요.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내가 부족한 거를 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답안을 내가 기본서를 기가 막히게 보고 시간 내에 썼어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예. 실제 시험에서 내가 점수를 받아야지, 강사 또는 스터디나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예. 그걸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론 어전민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점민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25회 고득점 합격자이기도 하고, 현재 8년차 전문 강사이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올까 직접 겪어본 수험생이기도 했고, 8년 동안 누적된 우리 합격과 불합격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단기에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강의 진행의 노하우를 어떻게 면가락과 고득점 사이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어디에 있을지 채점병을 통해서 조금 맛보기 형식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안 작성, 우리 문제 유형 책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그거는 유튜브로 따로 올려드릴 거고,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입문자들에게 소개 영상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요, 저는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딱 한 줄은요, 저희 감정평가서 도입에 쓰여지는 실제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문 자격증을 이제 획득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진입한 수험생이기도 하지만, 합격한 후에는요, 누구도 아니죠. 저희가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 단순히 이론 어떻게 외우지? 이거는 외우지 말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합격 이후에 저희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 사용되는 근거로서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1차 때 그 벼락치기와는 좀 선을 긋고 조금은 진지하게 우리 이론을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이 글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을 소개해 볼게요. 지난해 가장 매운맛을 보여줬던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건요. 꽈락률인데요.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뭔가 체계가 잡히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꽈락률만 보면 30회 이후 한번 보시죠. 30, 31, 32, 33 계속 증가 추세고 70%의 꽈락률은 실무에서나 보던 꽈락률이었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당황했고 강사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70%는 존재했지만 나머지 합격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 법규, 이론의 과목의 중요성이 특히 이론을 조금은 쉬운 과목 또는 시간을 최소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과목 맞긴 맞는데 이런 추세를 보면 뭐 80% 뚫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예전처럼 계속 순한 맛으로 나오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꽈락률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나의 점수는 어디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까? 우리 제목에서도 쉽게 면가락이랑 고득점 사이에 내 위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67점을 맞았는데요. 그 이후로 최고점 65점 찍힌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67, 65 맞으란 소리는 아니고요. 저희는 맞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저는 이론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문하는 도중이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왜냐? 실무와 법규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이론 너마저 날 힘들게 얘는 날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입문 과정을 스리슬쩍 이렇게 뭉개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학습 분량, 시간 이런 것들이 나중 결국 답안지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점수는 아니지만 면가락 40 이상 저는 제시를 해드리는 게요. 저의 이따 강의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단계를 걸쳐서 최소 45점 이상 그러니까 동작 기준으로이고요. 후에 선택적으로 고득점 강의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50, 55 이상까지 저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 점수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론을 그러면 내가 어떤 점수를 받을까 목표점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목표점을 가기 전에 조금 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 전략은 다음 특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추상적인 채점평 한번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여기 사상에 대한 정리와 논리적인 기술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다라고 했지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강사의 제가 해석을 해보자 하면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최소한의 기본 범위를 알고 들어가야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특성이자 전략이 기본적인 범위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범위는 무조건 정복해야 하는 범위가 존재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해냐 암기냐 이해냐 이거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정답은 아시죠? 둘 다입니다. 둘 다라는 게 첫 번째 보시면 정확한 개념의 설명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념 설명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의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썰을 풀면 점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해와 연결이 부족한 수험생이 많았대요. 암기는 해서 썼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 뭡니까? 이해가 전혀 없이 기본서 그냥 복붙했다는 거겠죠.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쓰기로 승부가 나요. 저도 이제 예전이죠. 전 25회이니까 그때 당시 항상 뭐 1등만 했죠. 그런데 그 1등하는 사람조차도 들어가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안 써질까 봐. 그래서 저는 합격한 애 주 3회를 3번을 100, 300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점의 분량을 시간과 이게 체감이 안 되실 텐데요. 공부를 조금만 하시다 보면 아 정말 독한 강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쓰기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범위, 암기, 쓰기로 특성을 이해하시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일단 범위를 좀 구체화해 보면 먼저 입문하는 사람들이 총론, 강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은 총론과 이론으로 구성되고요. 플러스 각종 기준. 예전에는 우리 실무 기준이 없었을 때는 외국 기준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무 기준이 저희 수험서가 됐죠. 그래서 저희 책을 한번 보시면 시중에는 교수님 책이다라고 해서 1번에 관련 서적으로 여러 책이 꽂혀 있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범위와 그리고 목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집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예, 이해는 깊게 할 수 있겠지만 수고로움이 좀 있고 우린 빠르게 합격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죠. 강의 교재, 재교재입니다. 여러 권이 있지만 체크해 놓은 것들로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암기 최소적으로 필요한 것, 일단 기본서, 그리고 서브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요약서를 이용하시면 좀 더 짧아지는 책을 볼 수 있고 마지막은 논점과 회차별 문제집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준 중에 해설서 부분은 기본서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 합격에 우리 2년차들이 빠르게 가려고 할 때 굳이 보지 않고 저희 책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범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임의적인 스킵이나 그 선배가 그러는데 총론만 보면 된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범위를 소화해 주시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동차이건 조금 연차가 쌓이셨고 우리 이제 2년차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충분히 5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암기 얘기인데요. 금방 얘기했던 의노트는 이런 식으로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이시죠? 제가 아까 정우진 평가사 말씀하실 때 제가 편집자였어요. 2년차 때 다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책이랑 똑같이 한 권이 나와요. 제가 추리고 편집한다고 해도 책을 뭘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연습이 됐겠죠.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한 권을 다 무사하세요? 이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밑에 부분 보시면 기본 강의 때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 의의를 조금 쪽지시험 식으로 좀 빨리빨리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저희가 빨리 합격해 나가야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의노트를 좀 말씀드립니다. 활용을. 그래서 암기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리고 개별 진출하시면 이런 답안을 작성하실 거예요. 근데 맨 왼쪽에 초반에 보면 다 줄 그어 있고 못 씁니다. 못 쓰는 게 맞고 이러한 과정, 그 수강 과정이나 우리 강의 일정을 따라오다 보면요. 마지막 이렇게 답안이 완성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암기를 좀 선행의 개념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쓰기가 우리 이론 시험의 점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쓰기에서 보면요.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했어요. 8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한 번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문구나 그런 목표나 방향을 제시해 줄까인데요. 전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점자는 짐작만으로는 점수 주지 않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정확하고 맞는 글귀에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차 채점한다 또는 읽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채점자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료하게 담아낸 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습니다. 나는 부동산학의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과는 별개로 좀 그걸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깊은 생각보다는 정리된 생각을 100분 안에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이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해서 저분 공부 정말 잘하시고 아는 거 해박하시고 했는데 답안지와 그분의 말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깊은 생각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이렇게 정리된 생각을 보여주고 마지막은 합격하는 글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라도 다 쓰고 나오는 게 정말 기본인데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는 거라도 다 쓰고 나오겠다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좀 다듬어 주세요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화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의의와 목차 암기가 정확한 답안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험은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의의 나열했다고 해서 많이 썼다고 해서 점수 주지 않습니다. 기승전결 논리성을 갖춘 답안지가 정말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그냥 스킬이에요. 많이 쓰면서 연습이 필요한데 배점 따라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물어본 바에 대해서는 답을 해줘야 득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예시 답안의 흐름을 기억하고 재현해내라. 굉장히 뭔가 세련되게 말하려고 했지만 저의 답안을 계속 봐주시고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만 합격해 라고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6페이지에 배점 100점을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연기 스터디이기 때문에 문제 1번이 30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 추가로 올리겠지만 저희 문제는 이제 1번이 40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 답안을 기억하고 나도 저렇게 써내야지 라는 전략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6장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많이 했지만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와 법규의 공부량과 난이도에 비해서 이론 접근도가 조금은 쉽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조금 계속 낮아지는 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최소한을 자꾸 양보하시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꾸 유혹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상담하시는 것 중에 프린트로 공부해도 될까요? 아니 여러분 강사에 좋은 책이 있습니다. 프린트나 특히 선배가 준 서브노트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합격에는 가장 그 개개인별로 합격 수위가 있죠. 자신한테 가장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암기는 다 해야 되나요? 네, 이해와 암기는 49대 51로 거의 똑같아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하되 선행 전략으로 먼저 수업의 가치 스터디 들어가기 전에 같이 좀 마스터하는 게 목표이고요. 숙제 개념으로 저는 미리 한 번씩 더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쓰는 연습은요. 주 1회, 주 3회 개인별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1년 안에 쓸 수 있는 점수를 한 3,000점으로 끊어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분량 3,000점은 꼭 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차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연차별로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2년 차는 헤매다 끝이 나요. 이론 공부에서 헤매다 어떻게 하지 하다 끝이 나고요. 3년 차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 4년차 이상의 다년차들은 실패 요인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강사와 또 강의 일정 그리고 교재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임 법학원이랑 올 1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꼭 단기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강의 연간 일정인데요. 저희 책자와는 조금 달라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케줄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짠 이유는 이론을 실무와 법규의 양보를 조금 해드리고 가장 조금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도록 3단계로 줄였어요. 그래서 45점 이상 획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그 이후 고득점 강의는 선택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총론 강론 그리고 답안과 답안 작성, 논점별 회차별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논점별로 짜여진 문제별로 확인해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논점별로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3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본 강의는 특이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저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거예요. 다만 온라인에서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계속 문자 그 전날 강의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고 숙제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론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되 다만 포기하지 않고 범위는 계속 쫓아주실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제 기본 강의에서 만나면 되고요. 5월 9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강의 소개를 다 했고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저도 수험 생활 중에 느낄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불안감에는 가짜 불안감이랑 진짜가 있어요. 특히 이론에서 제가 공부한 거 말고 나와서 못 쓰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게 불안하신데요. 절대 우리가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난 범위를 못 써서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 불안감이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불안해야 되는 진짜 불안감은 아는 범위이고 분명 지난주 그죠? 기본 강의 중요하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못 썼을 때는 그때 진짜 정신 차리고 빨리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하시면서 이 가짜 불안감 말고요. 이론을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정신을 차리시고 특히 연간 일정 보시다시피 강사와 계속 지식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의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이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론 조명지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명지 평가사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32기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두요 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해서 앞서 다른 평가사님들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 감정평가사로서 알아야 하는 어떤 모든 이론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과목입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같은 부동산을 주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지만 어떤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수합병 시에 자기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 또는 카페 사장님이 건물주와 분쟁 중일 때 그 카페의 적정한 권리금의 가치 이렇게 감정평가의 대상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감정평가할지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이론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감정평가의 결과를 숫자로 결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고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토대로 접근하는 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의 대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평가 이론에 정확히 한정되는 범위는 없지만 우리는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범위가 있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범위는 일단 부동산학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사실 대부분이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이고요. 그렇다 보니 우선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기초를 공부하고 부동산이라는 이 재산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 가치를 판정해 주거나 사업의 타당성 혹은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감정평가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감정평가로는 이 감정평가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배우는 총론과 그리고 대상 물건의 유형별로 혹은 감정평가의 목적별로 구체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다루는 강론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공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인데요. 사실 공부할 대상의 범위로 보면 이론 과목의 범위는 무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만 하려면은 이론 과목만 하루에 10시간 이상도 공부가 가능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 세 과목을 다 60점을 넘는 게 목표니까 비중을 설정하셔야겠죠. 저는 일단 그 시간 설정의 기준은 드리는 시간 대비 얼마나 점수로 이어지는가라고 봅니다. 실무는 드리는 시간 대비 점수의 그 비약적인 상승이 어려운, 즉 정말 많이 노력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법규는 암기량 자체가 정말 많지만 사실 그 암기한 만큼 그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론은 처음에 그 기본적인 체계를 잘 정립해 두고 그리고 핵심 암기 사항을 암기해 둔 뒤에는 문제 푸는 연습과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 맨 처음에 기본 체계를 잘 정립을 해 놓으시면 그 뒤로는 이론 과목에는 사실 최소한의 시간만 들이시고 실무와 법규에 더욱 집중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을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효율 좋은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초반 공부 때 미리 이해와 암기를 최대한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결국 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답게 답을 내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암기는 되지 않았거나 암기는 됐는데 이해가 덜 된 상태로 답안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채점자가 보기에 그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장이 이제 지난 채점평인데요. 적합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개념의 설명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념적 설명이 많았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이해는 됐는데 명확한 용어에 대한 암기가 부족할 때 이런 답안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암기 사항을 기술하는 데 그친 수험생들이 있어 아쉬웠다라는 멘트도 있었는데요. 뭐 결국 이해와 암기가 모두 골고루 결국은 되어야 합격 가능한 답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론 과목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론 문제를 받으시면 일단 문제 분석과 목차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 분석은 문제의 유형, 주제,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 나갈지 그 방향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은 앞선 문제 분석의 결과를 논술 답안 형식으로 논술 목차를 잡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론 문제의 유형은 크게 설명형과 논술형, 그리고 설명형은 다시 기본형, 비교형, 사례형 등으로 이렇게 세분되는데요. 이런 몇 가지 유형들로 이 문제 유형을 다 사실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 다 다르고 이 다음에 그 문제 유형별로 목차를 구성하는 논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 유형별로 문제 분석과 목차 구성 방법을 마치 알고리즘처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면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 합격이 가능한 목차 구성까지는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답안은 올바른 형식부터 갖춰야 합니다. 저희 시험 이론 과목은 논술 시험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답안의 형식이 일단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형태부터 갖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은 명확하고 밀도 높아야 합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개념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거나 상식적인 어떤 일반인 수준의 설명이 아니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전문가답게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황하고 지나친 상술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를 암기를 해놓고 그 키워드 위주로 문장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딱딱딱 치면서 그렇게 서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4월부터 내년 7월 2차 시험 때까지 학원의 큰 커리큘럼은 이와 같고요. 저는 기본 강의나 이런 강의를 담당하진 않게 됐지만
이제 기본 강의부터 이렇게 마지막 실전 연습까지 쭉 거치시면서 그 진도에 맞추어서 매주 토요일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스터디에서 하시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특강이나 스터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정말 아예 비전공자이시거나 전혀 뭐 상관없는 일을 하시다 오셔가지고 뭐 각종 용어들이 너무 생소한데 뭐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이걸 물어봐도 되나 싶었던 그런 질문 사항들도 괜찮고요. 오늘 설명의 내용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도 그렇고 저희 프라임 카페에 제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제 번호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많이 힘드시죠? 일단 간략하게 수험생분들이 수강 관련해가지고 궁금해하는 사항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표 같이 보면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종합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터 종합반하고 베이직 종합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이직은 기본 강의만 일단 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마스터는 플러스 스터디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수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강 죄송합니다. 수강 형태 같은 경우에 이제 실강이 보통 실강이나 보통 온첨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통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무슨 사정 때문에 일부 뭐 기본 강의가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동영상으로 좀 하면서 첨삭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실무 기본 강의 3 같은 경우에는 실강으로 듣고 이론은 온첨, 뭐 법규는 실강 이런 식으로 다 믹스해 가지고 수강이 가능하다는 걸 또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반 등록하시면은 2차 시험일까지 다 실강 복습 영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동영상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터 패스, 베이직 패스, 그 다음에 과목별 또 이렇게 실강하고 동일하게 있는데, 마스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본 강의를 동영상 적용이다 보니까 스터디할 때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미흡했거나 다시 어떤 수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마스터 패스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직하고 과목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수 제한이 있고 마스터만 무제한이라는 점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강하고 동영상 이렇게 두 개 이제 가격 차이는 10% 정도 동영상이 더 저렴하고 온라인 전용이에요, 동영상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설명회 시작 전에 좀 뭐 당연하지만 이제 좀 상담을 했었는데, 그 1차 합격 유무를 떠나서 지금은 무조건 2차를 먼저 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듣고 오셔가지고 1차를 4월, 5월부터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평가 기준이고,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년 전 정도에 부동산 학원론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전업 기준 6개월에서 7개월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2차 위주로 하시다가 나중에 1차하고 2차 앞에서 말씀 주신 그 평가사님 말씀처럼 비율 좀 조정해가면서 2차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일단 내년에 동체 합격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천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첨삭만 성적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실강에서 저희가 지금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실강 전용하고 온첨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성적 처리를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학원 다르게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 또 모아서 아까 3회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평가사님이 반복해서 이제 문제를 또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처음에 풀다 보면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지막 회차에 전 회차를 스프링 제본해가지고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최고 답안은 잘 쓴지 알죠. 다 잘 쓴지 알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평균 답안을 또 볼 수 있게끔 저희는 최고 답안 말고 보통 답안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마지막에 실입업 전부 다 전 회차를 스프링 제본해가지고 택배를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 관련해가지고 이현진 평가사님 거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보통 행정법은 김경훈 교수님, 개별법부터는 이현진 평가사님 이렇게 수강을 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법규 종합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렇게 진행했었던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김경훈 교수님 일정상 5월 달에 아까 이제 개강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만 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문의사항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카톡이나 전화 또는 이 건물에 이게 1층에 저희 다 직원분들 저 포함해서 다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뒤에 또 평가사님들이 1대1 상담해 주시려고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또 약속을 잡아가지고 오면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는 오신 김에 조금 웨이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상담 받고 그렇게 가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로써 이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 종료하고 바로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